최근에 이제 해외 부동산, 특히나 이제 북미, 제가 이제 천문학이잖아요. 제 친구가 박사를 하고서 나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 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사에 오늘 첫 출근이었어요. 오늘 출근을 했더니 재택근무하래요. 이럴 거면 미국으로 왜 불렀냐고, 그냥 한국에서 하라 하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사에서까지 그렇게 재택근무를 시킬 정도로 미국은 지금 오피스가 착살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 투자를 했던 곳들이 되게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또 기사를 봤는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주택기금인가? 거기서 이제 1,700 나라 돈을 받았대요. 그걸로 맨해튼인가? 오피스 건물을 투자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 전액 상각 처리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대요. 일단 만기를 연장을 하기는 했는데 전액 상각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긴 하대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에다가 변액보험 들었어요. 7년에 그걸 들어갔었거든요. 제 17년에 들어간 일시납 적립보험 고객이 100% 수익 났어요. 100% 지금 2배 돼 있어요. 변액보험 넣었으면 400대 있을 텐데 아쉽네. 다 날아가가지고 이런 생각이 혼자서 들었습니다. 여튼 그리고 다음은 8촌 이내 근친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8촌 이내 혼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거는 일단은 5대4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하는 거는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혼이 불법이기는 하나 만약에 칠촌끼리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게 혼인 무효 사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웃기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이미 해버렸다? 금지긴 한데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그러면 혼인 무효가 아니래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법무부에서 5촌부터 결혼 가능하게 법을 바꿔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4촌 간의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미국이 4촌 간 혼인이 안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유럽 사회는 4촌 간 혼인이 다 허용이 됩니다. 법적으로.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무래도 그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영향을 끼쳤다 보니까 8촌까지 더 확대를 해서 못하게 하긴 했는데, 뭐 유전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럽 사회는 이미 4촌끼리 결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유전병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형제의 자식들이 4촌이잖아요. 그들끼리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소꿉친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소꿉친구 있으세요? 있으신 분 계세요? 어쨌든 간에 유럽에서는 소꿉친구처럼 된대요. 4촌 간에. 소꿉친구가 이제 어른이 돼서도 딱히 뭐 만날 사람 없으면 이렇게 만나다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슈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유럽들이 원체 뭐 옛날부터 근본 없었고 뭐 형제끼리 결혼하고 그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뭐 피를 지키겠다고. 원체 근본이 없는 놈들이니까 뭐 그렇게 하기는 한데. 물론 저도 이제 4촌 간 결혼에 대해서 좀 도의적으로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유전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이 빠르게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S건설과 동부건설 영업정지를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건설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무효 판결을 했어요. 되게 웃깁니다. 이 검단 주차장 붕괴가 만약에 다 지어지고 나서 됐으면 사람이 몇 명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영업정지 신청을 했다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영업을 하게 해주겠대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도덕적 해이가 과연 어디까지 갈까? 과연 이 사법 시스템이 똑바로 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유통 대기업들, 정용진도 그렇고 롯데그룹도 그렇고 현대그룹도 그렇고 GS도 신세계가 정용진이죠. 요 그룹들이 이것저것 많이 샀었어요. 미니스톱도 샀었고 뭐 다른 유통업체들도 샀었고 뭐 옷으로 유명한 브랜드도 얘네 중에 누가 샀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샀던 애들이 한참 저금리일 때 가격 펌핑 됐을 때 그때 다 산 거예요. 그때 다 샀다가 지금 다 상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각 처리됐다는 게 투자 손실로 보겠다는 거예요. 투자 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없는 셈 치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유통기업들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값 쌀 때, 펌핑 엄청 됐을 때 너무 생각 없이 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재벌 경영의 폐해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재벌 2세, 3세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까? 과연? 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애초에 창업주들은 개똥밭에 지들이 굴러보다 보니까 이 돈값 싸졌을 때가 그 가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자식들, 그 손자들이 과연 이것들을 돈값이 제대로 매겨졌는지, 가치가 제대로 매겨졌는지 판단할 역량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벌 경영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제왕절개율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는 아마 세계 2위인가 그럴 겁니다. 23년은 아마 더 높겠죠?
계속 높아지고 있고 출생아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제왕절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이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노산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노산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첫 출산에서 제왕절개 비율이 훨씬 높아요. 노산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의사들이 제왕절개를 권유하는 비중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슈가 되게 컸었어요. 이전부터도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뭐였냐면 처음에 자연분만을 하겠다 했어요. 자연분만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자연분만이 지금 응급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의사가 이제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가 결국 제왕절개를 하기로 해가지고 제왕절개를 애를 꺼냈는데 애가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의사의 배상 책임이 12억이랍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자연분만이 의사 입장에서 배상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제왕절개는 그냥 마취시키고 배 짠 다음에 꺼내면 5분이면 꺼내거든요. 제왕절개 진짜 빨리 끝나요. 10분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제왕절개가 리스크가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자연분만 시키다가 응급 상황 발생하면 이 진짜 12억을 물어야 될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의사들이 자연분만을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만 가도 골반이 좁으신 것 같은데 제왕절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제왕절개 비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속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의사의 문제냐? 제가 봤을 때는 사법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나라의 법이 이미 망가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미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살아남을 방법을 진짜 빨리 열심히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요, 한국의 산업생산 발표가 있었고, 한국의 GDP와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겠고, 미국의 ADP라는 기업의 고용보고서 나올 시즌 됐죠. 월초가 됐으니까 ADP라는 민간기업의 비농업 고용인구 변화 발표가 있겠고, 이제 job opening, 미국에서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열렸냐, 이게 또 발표가 되겠고,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겠고, 중국의 무역수지, 그리고 유럽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한국의 경상수지, 그리고 유로존의 GDP 발표가 있겠고,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요, 일본의 GDP 발표가 4분기 확정치 발표가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아마 하겠죠. 그리고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한국의 실업률,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한국의 M2 통화 증가량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슈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80불쯤 오면 미국이 재고를 떨어가지고 유가를 좀 떨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유가를 올리겠다는 의지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전에 말했던 그 수요 사이드 측면에서 네. 해석이 안 되는. 수요는 지금 줄어들고 있긴 해요. 확실히.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유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일단 사우디가 생산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미국은 생산량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생산량은 확실히 계속 늘리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빨리 안 내리려고 일부러 유가를 올리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네. 한국의 무역 수지가 흑자라고 했는데 네네네. 이게 수입이 줄어서 흑자인 건지 수출이 늘어서 흑자인 건지. 수입은 전년 대비 훨씬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뭐 수출도 조금 늘긴 했습니다. 뭐 조금 늘었다는 게 한 반년 전에 비하면 늘었어요. 일단 반도체도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고요. 확실히 AI 붐에 힘입어가지고 반도체 수출도 조금은 살아난 게 맞는데 그보다 일단 수입 감소 요인이 더 크긴 했어요.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3%인가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뉴스에서 이게 엄청 막 좋게 포장해서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맞아. 얼마 전에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나올 때도요, 반도체 수출이 60% 증가를 했대요. 근데 바로 전년 동기가 반도체 수출이 44%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주식하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44% 떨어지면 거기에 60% 올라도 원금이 안 돼요. 첫 번째 주제. 네네. 첫 번째 페이지에서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일단은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거는 요 달러 대비죠. 달러 대비 코인이 62,000불이다 하는데 이 62,000불을 환산을 해보면 뭐 한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유독 더 비싸게 책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독 더 비싸게 책정이 되고 있는 게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의 거래소와 이 외국의 거래소 간의 코인 거래가 되게 규제가 심합니다. 거래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코인 거래가 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수요가 많은 곳에는 프리미엄이 더 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투기의 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급등하는 자산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미 김치 프리미엄이 한 5% 정도 껴있대요.
김치 프리미엄이 몇 퍼센트인지 보는 가장 쉬운 지표가요. 요 테더랑 달러랑 비교하는 거예요. 테더가 지금 1,400원이에요. 근데 지금 달러가 1,33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김치 프리미엄인 겁니다. 딱 그게 김치 프리미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더가 얼마인지를 보시면 그걸 달러 가치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김치 프리미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약간 중국이 질투에 대해 약간 마녀사냥하듯 죽이는 느낌. 미국이요? 없잖아 있기는 하죠. 전기차의 근본 가격 책정 메커니즘은 결국 배터리거든요. 배터리가 NCM 배터리랑 LFP 배터리 이렇게 나뉘잖아요. LFP가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리튬이 왔다 갔다 하는 매개가 뭐가 되냐,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인데 LFP를 주로 중국이 하고 있고 그게 원가가 좀 쌉니다.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요. 에너지 밀도가 낮은 만큼 불도 안 나고,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이 실어 넣을수록 이제 효율은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CM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고 불도 좀 잘 나는데 그만큼 이제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크기면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다 보니까 충전량도 높아지고 이런 장점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 지금 3원계 배터리가 되게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LFP의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는데, 그리고 중국의 기술 혁신이 진짜 장난이 아니래요. 우리 과학 기술력도 이제 중국한테 밀렸어요, 올해부터. CATL이랑 BRD 요 두 개가 LFP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고, NCM 배터리는 우리 잘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요런 애들이 이제 하는 건데, 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LFP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중국 따라가려면 이제 못해도 4, 5년 그렇게 잡아야 될 텐데, 근데 중국은 그때 더 나가 있을 건데, 우리 과학기술 인력이 뭐 R&D도 다 없애겠다고 하는데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더 궁금하신 게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